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증시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인하될 것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까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최근 제약바이오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때는 언제느냐?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인하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이때 풀어지는 다양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나온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을 한 차례 기대하며 선반영되는 관점으로 워낙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많이 바닥권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 차례 반등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에 따른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데 그럼 성장주가 좋아질 것 같다. 가뜩이나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쪽에 바닥권 종목들이 많고 이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면 단기간 내에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실체가 없는 제약바이오보다는 보다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잡히고 있는 게임주 쪽이 좀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최근 주가가 바닥권인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터진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게임주가 고점 대비 적게는 70%, 많게는 90% 가까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3월 20일에도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산 게임도 2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3월 내자 판호를 무려 86건을 발급해줬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중국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무려 5개월 연속 판호를 연속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판호가 뭐예요? 판호는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허가해 준다라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도 외자 판호는 중국 이외의 국가 게임 기업이 작품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한알령 당시 이후로부터 중국은 특히나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계속 막아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 볼 수 있는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 이후의 흐름이 그 허가권을 우리나라 게임사에도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들이 기존에 막혔던 중국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탑급인 중국 시장이 열린 만큼 대형 호재가 터졌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판호 발급이 예전만큼 국내 게임 시장의 강한 호재성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거 대비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 게임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게임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또 부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플레이하게끔 만들고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현질, 즉 게임의 결제, 과금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서 그 게임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결제를 이끌어내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1차적으로는 게임주들을 투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해당 기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만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 잡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출시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해당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한 차례 상승 흐름을 타주게 만들기 때문에 게임주에 투자를 하실 거면 애초에 이 게임사들이 앞으로
어떤 게임들을 출시를 할 예정이 잡혀 있느냐에 대한 일정표는 최소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시장의 수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중소기업 중에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라인업 여기 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큐피디님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컴퓨터 게임 많이 하세요? 핸드폰 게임 많이 하세요? 저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장르 게임 주로 하세요? 저는 보통 RPG 게임 많이 해요. 네, 현실지표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게임즈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대박을 치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서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했던 바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바를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는 일도 집에서 하고 쉬는 것도 집에서 웬만하면 쉬었었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틀면 집에서 PC 게임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는 PC게임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한번 플레이를 할 때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짧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RPG 게임이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RPG 게임은 쉽게 말해서 캐릭터를 키우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전히 이 RPG 장르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70%를 상회하는 매출 비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전히 게임 탑10 순위에서 절반 이상이 이 RPG 장르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PG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MMORPG 게임과 수집형 RPG 게임이 있거든요. MMORPG 게임은 RPG 게임 중에서도 고퀄리티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개발을 해야 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형 게임 업체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게임사들이 이쪽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고 마케팅과 네임밸류가 워낙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도 많고 중소형사는 최상위권 진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형 게임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였었다면 MMORPG 쪽을 주목했겠지만 우리는 중소형 게임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 수집형 RPG 쪽을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수집형 RPG, 다른 말로 서브컬처 게임은 현재 중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일부 유럽, 북미 등 해외, 국내 모두 다 인기가 많은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자본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대박이 한번 터질 기회가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RPG 관련 게임에서 유망한 기업이라 보고 있는 기업 대표적인 3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넥슨게임즈인데 넥슨게임즈는 이미 중국 판호 최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혹여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럴 때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게임즈는 판호 발급사 중에 유일하게 동일한 글로벌 퍼블리셔가 중국까지 담당하는 기업이기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는 최근에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로 일매출 피크 기준으로 15억 원을 기록하며 역주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한 상황의 기업인데 다가오는 7월에는 P2E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MMORPG 제노니아 역시 출시될 예정이기에 올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있는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중형 개발사 중에 최고 수준의 MMORPG를 개발할 수 있고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위믹스 사태가 한 차례 어느 정도는 해소된 만큼 주가가 바닥권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게임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주가가 상승했었던 흐름이었다면 신작 출시된 이후로는 다시금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거라면은 신작 출시 이전까지만 보는 게 안정적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금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게임사들의 경쟁력은 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인건비도 비싸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인원수를 높인 기업일수록 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겠죠.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게임 출시가 연기되던지 프로젝트가 없어지든 이런 이벤트가 잦은 게 게임사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재무가 탄탄한지 출시를 예정했던 게임들이 실제로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즉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하나만 또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 바로 M게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M게임은 작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재밌는 게 그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신작 출시 없이 실적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들이 역주행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였냐? 약 20년 전에 인기 게임이었던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이 회사의 핵심이자 주축인데 이 게임들의 해외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열혈강호 온라인이 중국에서 다시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중국의 판호 움직임과 더해서 강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신작 모멘텀 없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M게임이 올해 하반기에 귀온 M과 프로젝트 M이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신작 출시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좀 더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작들이 대형 신작들은 아니지만 투입된 비용 대비 높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유력한 게임들로 보여지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인력이 200명 정도 수준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인력 구조와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덜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지향하면서 올해 무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 게임사 최고의 영업이익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월 기준 PER을 따져봤을 때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인데 이는 코로나 이전에 10배 대비했을 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익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현재 주가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아무래도 바닥권에 위치한 성장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판호에 대한 모멘텀과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인기 많은 게임 또한 외국인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게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신과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맹신하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요게 진짜 좋아 보인다 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기업 리포트 또는 사업 보고서 등 차트까지도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최대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같이 공부해서 같이 수익 내시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 혼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변치 않기로 다짐하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꽁쳐놨던 좋은 주식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계속 꽁쳐놓으셨어요? 올해 가장 강했던 섹터 3개를 꼽아봐라 하면 큐피디님 뭘 꼽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로봇 AI가 아닐까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면 로봇과 AI의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그동안 계속 꽁쳐놨었거든요. 네, 특별히 오늘 얘기를 드리는 만큼 꼭 주목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식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조금은 들어봤는데 조금은 또 생소하시죠?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알기 전에 로봇과 AI를 먼저 심도 깊게 파고들고 나서 왜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지는지 그 이해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늘어나는데 일을 해야 할 젊은 일꾼들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할 때 그 물건을 만들 인력,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또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비는 더 증가한 상황이라 기업들 입장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거든요. 기업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로봇을 필연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AI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성능의 지능이 필요한데 그를 인공지능 AI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로봇과 AI 인공지능을 채택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지금은 전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탈세계화 국면인데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는 세계화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신흥국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며 경제를 일으켰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아하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신흥국 중심의 생산 방법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전 세계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돌리질 못하더라. 그러니 미국과 유럽 다수의 국가들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자국의 공장이 없다 보니까 타국의 중국의 그런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네. 안 되겠다. 그런 공장들을 다시금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이 정책이 바로 리쇼어링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장을 짓고 나서 봤더니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네? 가뜩이나 선진국은 인건비도 비싼데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북미, 유럽 쪽 이런 선진국들이 현재 로봇 도입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도입될 로봇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으로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는 공장 자동화, 자동화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는 그런 개념과 조금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면서 자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인간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로봇들이 공장에 너무나 많은데 이 로봇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하나의 컨트롤러가 전체적으로 이 로봇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로봇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상호작용을 이뤄내는 방식, 즉 생산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생산 방식의 혁신과 최적화를 달성하는 형태를 스마트 팩토리라 부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로봇도 필요하지만 그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신과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로봇과 AI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상호작용하면서 동반 수혜로 떠오를 수 있을 게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최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점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주목을 하면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이런 각국의 정부들이 대대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해줬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추진했고요. 적극적인 로봇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해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또 미국, 유럽 이쪽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대기업의 투자 움직임도 주목해보라고 했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제일 1위 가는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요. 그죠?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무인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가 되자마자 관련 기술 투자 및 계약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밀어주려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이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실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된 기업은 생산성이 무려 30%가 증가하고 품질은 40%가 향상되고 원가는 16%가 절감되면서 불량률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정부도 이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하니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이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자 산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빈쌤이 꼭 쳐놓은 기업이 뭐예요? 제가 이 기업까지는 차마 공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한 5개 정도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 이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서 그 종목이 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내에 독보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와 현대 오토에버예요. 근데 이 두 기업은 아무래도 시총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시장에선 제가 뭐라 그랬죠? 시총이 큰 기업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갈 거라면 이런 기업을 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 기술력도 탄탄하고 고객사도 탄탄하고 매출도 나는 기업 중에 결국에는 대장주가 나오게 될 거니 그 중에 하나 꼽아보자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뽑아본 기업이 첫 번째가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티라유텍은 자동화 공장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면서 무려 2대 주주로 누가 있느냐? SK가 있어요. 티라유텍의 지분을 13%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또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LG 등의 대기업들을 갖추고 있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도 2대 주주가 SK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3년 연속 적자라는 기업은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직교 로봇, 협동 로봇, 다건절 로봇 등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품 라인업을 모두 구축을 했어요. 실제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탈세계와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특히나 산업 로봇 분야가 성장 중인데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자동화 시스템이 65%, 로봇이 30% 정도인데요. 계속 줄곧 이익을 잘 내고 있다가 작년에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 한번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신규 3공장 가동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M2I라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 매출 규모 자체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들이 반도체 관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사가 쿠팡, CJ 대한통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그룹 등 다양해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1차 벤더로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그 제어 소프트웨어는 국내 점유율 85% 수준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링크 제네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표준통신, 자동화, AI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50%, 자동화 부문 30%, AI 부분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반도체, 철강,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등에서 건설 또는 운영하고 있는 공장, 시설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꽁쳐놨던 주식을 어렵사리 또 꺼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분야는 깊게 공부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점점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소할지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도 투자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핫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거의 광기에 어린 매수세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광기로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반대편에는 커다란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주식들은 언제라도 한 번에 큰 하락이 닥쳐올 수도 있겠다,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거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특히나 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더라도 오르막길을 걷다가 내리막길을 걷다가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 목표는 정상이니까. 그러면 그 중간 우여곡절을 계속해서 지나갈 것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향만 보는 거죠. 가령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가 10배, 100배는 더 커질 수 있대. 지금 아니면 못 사.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그 10배, 100배 성장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성장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논점을 머릿속으로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 장기적인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가시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게 당장 지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안 올라타면 도저히 이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에 오로지 이 기회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식은요, 이 결승점을 향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엔 또 내리막길로 내려와요. 그게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대로 현명한 투자를 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광기 뒤에 패닉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의 그 광기에 너무 휩싸여 있어서 다가올 패닉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께 오해가 생겨서 잘못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잃고 많이 벌 수 있도록 응원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한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바닥주는 바로 동박업체와 분리막 업체입니다. 원래 사명은 일진 머티리얼즈였고요. 그리고 롯데한테 인수가 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뀌었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주식입니다. 현재 아이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처음에 쌍고점을 찍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찍었어요. 근 2년 가까이를 바닥을 찍었다가 이후에 쌍바닥 같은 느낌의 하단을 한번 찍고 나서 바닥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기업이 추세를 이제 살짝 턴해서 올라갔다가 눌려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게 전고점 라인에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상승하는 기업들은 차트가 하락할 때는 하락이 2, 반등이 1이지만 상승할 때는 상승이 2, 이 눌림이 1 정도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내리 추락을 했어요. 내리 추락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가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업체들은 좀 어떠한 호재들이 있느냐, 과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업종들이 크게 상승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함께 보시죠.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현재 리포트를 하나 보시면 아이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분리막은 IRA의 셀과 같은 부품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IRA 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분리막 생산량 기준 중국의 점유율이 무려 68%, 70%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현재 0%,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점유율을 대체할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분리막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또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현재 한국 이외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고 있지만 북미 증설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은 분리막은 셀 생산 시 비중이 양극재 다음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인데 현재 양극재 기업들의 고객사 다변화 움직임과 같이 분리막 기업들도 다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메인 공장은 폴란드에 있는데 이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현재 2부터 4 공장이 증설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폴란드에 될지 미국 증설로 될지는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으나 최근에 이 기업의 사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폴란드에다가 좀 지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이 기업의 김철중 사장이 최근에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 폴란드에 있는 분리막 공장은 유럽 내 최초의 분리막 공장이라고 합니다. 최초인데 지금 현재 증설 중인 2사 공장도 폴란드에다가 현재 건설 현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요게 만약에 완공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4공장까지 가동되면 유럽 최대 규모의
분리막을 생산하게 되고 이게 무려 전기차 205만 대에 들어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68%의 시장을 차지했던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시장에서 퇴출이 돼요. 그러면 그 시장을 차지할 것은 2차 전지의 강자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높고, 그리고 특히나 폴란드에 이미 유럽 최초의 분리막 공장을 세워놨고, 그리고 그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무척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앞으로 성장할 호재는 많이 나왔고, 차트는 고점 대비 상당한 노이즈를 해결하고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차트가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이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 일진 머티리얼즈였던 동박기업입니다. 이 동박기업도 차트를 잠깐 보면 2021년 말에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고 상당히 이렇게 가파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물렸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역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파동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 우측 어깨가 좌측 어깨보다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롯데가 5년간 5조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 2차 전지, 전지 소재 등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MOU를 대한민국 4대 시중은행과 맺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롯데, 지주가 KB, 그리고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한민국의 가장 굵직한 은행들과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는데, 이 롯데 지주 안에 있는 그룹에서 롯데 지주, 롯데 케미칼, 그리고 정밀화학, 롯데 알미늄,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협약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리사이클, 탄소 저감, 바이오 등의 미래 핵심 산업의 투자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롯데가 양극박과 동박, 그리고 전해핵, 유기용매 및 분리막 소재 등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배터리 동박 업체인데, 현재 지금 한국에 2만 톤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4만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올해죠, 말레이시아 5공장과 6공장 2만 톤의 생산 캐파가 있는 공장이 완공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 도합한 캐파가 8만 톤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이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하고 한국 대비 40%나 저렴한 수준에서 전력 공급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 전력 비용이 무려 한국보다 40%나 낮게 책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건 그만큼 이익으로 전환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포트도 보면요, 롯데그룹의 편입 이후에 계열사의 2차 전지 소재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또 현재 똑같은 게 IRA 본격 발효에 따라서 동박 투자계의 구체화 및 신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은 차트가 완벽히 바닥에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 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 두 기업 모두 캐파가 증설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규 고객이 창출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컨센서스도 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SKI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 전환을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 흑자 전환을 한 거에 영업이익이 지금 240억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무려 내년에는 1,600억, 그리고 2년 뒤인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2025년에는 무려 현재 영업이익의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성장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컨센이라는 걸 우리가 물론 명확하게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컨센을 보면 매출액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현재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높게 치솟은 종목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이 바닥에 있는 업종들만 우리가 열심히 잘 주워 담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정말 많고 무엇이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바닥에 있는 업종들은 그만큼 잘못 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차트가 어떤 완연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호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장 어떤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또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이 크게 개입을 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과 중국의 이 둘 관계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해졌느냐. 최근 미국에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국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화된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승부에 나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LNG를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한 이후에 사우디와에도 위안화에 대한 결제가 논의 중에 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중국을 방문했던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매일 밤 나는 왜 모든 나라가 무역에서 달러에 연동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화로 하지 못하는가 하고 자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신흥국이 현재 위안화 결제를 통화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북한에서 핵실험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니까 미국이 거의 이례적으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도 핵 보복을 하겠다,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동안 북한에 대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핵 보복이라는 단어를 미국 입으로 나온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글로벌 움직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이 한국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농축 기술이면은 3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국의 정치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자체 핵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64%, 미국인의 41%가 찬성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이 미국과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규제 경험을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온 이야기가 미국 워싱턴에서 어제 2023년 이 원안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그러면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나온 게 핵 잠수함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특히나 이 SMR 시장이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미 2021년도 말에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이 준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오커스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서 소속된 호주한테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지원을 하기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오커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좀 가졌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인프라가 전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설계하는 데만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호주 당국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2042년까지 이게 계속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호주의 오커스 잠수함 계획은 사실상 실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굳이 오커스 그동안 핵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호주한테 이 핵 잠수함을 공유하겠다라고 했느냐?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생각을 좀 고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재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이 50척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그런데 이 상시 작전 배치 상태로 둘 수 있는 잠수함이 많아봐야 17척인데 지금 현재 중국과 이 러시아의 연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원잠이 28척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숫자에서 많이 밀리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 비확산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호주의 핵 잠수함을 지어주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이 간절해졌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 최근에 호주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 정권이 바로 친중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호주의 외교장관이 최근에 발언한 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 태평양이 미래 패권 경쟁의 장이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움직임을 보면 원래 호주는 미국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했을 당시에 호주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중국도 호주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통제를 했고 이 둘 국가도 무역 보복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주 정부가 이 미국 군사 동맹은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략적 균형을 잡겠다라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고위급 대화가 다시 열리고 2년 만에 이 중국이 호주 석탄을 수입을 하고 보리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무역 분쟁이 급속도로 화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호주에서 중국에다가 오커스 코드에 대한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미국은 현재 호주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연합으로 인해서 핵 잠수함의 전력이 밀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기술력까지 강화된 국가가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해당된 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찝었는데 이 나토가 가지고 있는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 뒤에는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얼마든지 핵 보유에 대한 내용도 그 의미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핵에는 핵 대응의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미국 내에서 현재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 정부의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화가 육해공의 방산 제국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는데 한국공정위에서도 이제 거의 승인 바로 직전에 있고 글로벌 국가들도 이미 다 승인해 준 상태죠. 여기에 한화가 STX 중공업 인수전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선박 엔진을 만든 기업 중에 하나죠. STX 중공업인데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STX 중공업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한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방산업체로 거듭날 수 있고 이미 기존의 방산업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핵 잠수함을 보유할 여건을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핵이라는 것은 계륵과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한테서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위로는 북한 그리고 그 옆으로는 중국이라는 좀 적대적인 국가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 핵을 보유하는 데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가거나 이 핵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 개인적으로는 핵 보유를 해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 힘을 가져야지만 향후에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재료로 쓰일 수가 있고 실질적인 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얼마든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SMR 이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 하나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이 주식들이 향후에 잠깐 발생하고 사라질 테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수십 년 만에 바뀔 수 있는 한국의 미래의 어떤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